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79페이지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관리의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영역별 관리에서 자산 관리에 대한 거는 그 항목까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매입 및 매각 관리라든가 투자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항목이 나오면 무조건 자산 관리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 방식에 분류해서 이 관리에 분류해서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꾸준히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관리 방식별 분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자가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걸 자가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직접관리, 자연관리 또는 자치관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요 자가관리라는 것은요,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2층 정도 규모의 소규모 건물을 관리할 때 쓰는 게 이 자가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가관리의 장점을 보시게 되면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일단 기밀 유지가 잘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자기에 대한 거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거니까 강한 지휘 통제력이라는 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세를 주니까 임차자와의 관계,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하니까 법률적 관리도 자기가 하고요. 세를 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자기가 관리하니까 경제적인 거, 기술적인 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관리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일단 뭐가 되냐면요. 당연히 전문성은 좀 떨어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타성 현상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의 어떤 이제 타성화. 이 타성화라고 해서 무사 안일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타자가 게으를 타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으름을 피우게 되죠. 내 거니까. 예, 그냥 굳이 이번에 그 담장 뭐 금광고 이번에 보수 안 하고 예, 내년에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단점에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한 거. 장점에서는 기밀 유지가 잘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좀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위탁관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위탁관리는 간접관리자 외주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부동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위탁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탁관리도 위탁관리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갑종관리신탁이라고 있어요. 그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유자가 이제 조금 연로하게 되면 직접 관리하고 임차자 상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탁을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자녀가 너무 어렸을 때 관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위탁 관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장점이 뭐가 되냐면 얘는 일단은 전문성이라는 게 뛰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관리 업무에 뭐를 방지할 수 있냐면 타성화라는 거를 방지하죠. 계약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게으름을 피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분명한 장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소유자는 전문가가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 소유자가 자기 본업에 종사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건 분명히 장점인데 단점이라는 게 또 역시 있죠. 단점 뭐냐면 기밀 유지가 잘 안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한 대로 왜 갑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뭐 알만한 이제 뭐 어떤 이제 그룹의 뭐 회장 뭐 부인이 뭐 어떤 갑질을 했다. 그럼 그 양반이 갑질을 한 거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밀 유지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관리업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리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관리의 부실화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이런 오피스나 이런 게 할 때 이제 관리업체에게 맡기는데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매칭이 잘 되면 진짜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데 자기들 어떤 이익만 챙기게 되면은 오히려 입주자와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위탁 관리의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혼합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혼합 관리는요,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가 우리가 예, 혼합 관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경영에 관련된 건 본인이 하고 나머지 이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제 위탁을 줘서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위탁을 줄 때 이게 선별 위탁이라고 보시면 되죠. 법률적인 부분만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세무관계 때문에 세무사에게 그 부분은 따로 해달라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뭐 승강기 같으면 승강기 관련 등에 의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장점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되냐면요. 이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잘만 하게 되면 자기 관리의 장점하고 위탁 관리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단점은 또 뭐가 되냐면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예,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진다는 얘기죠. 법률적인 거를 맡겼는데 뭐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든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맡겼는데 오히려 세금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커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서 가끔 활용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 관리에 대한 장점, 단점에 대한 거를 구별하시는 게 필요한데 일단은 자관리하고 위탁관리는요. 서로 크로스 관계예요. 여기 장점이 얘네 단점이 되고요. 이 단점이 이 장점이 되니까 예,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둬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관리 활동에 대한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이 관리에 대한 내용은 일본의 빌딩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의 이제 활동에 대한 내용이 같이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리 활동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활동이죠. 수익을 내야 되니까. 예, 그러기 때는 임차인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임차인의 선정을 할 때는요, 선정 기준이 주거용 부동산은 유대성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유대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주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예, 그래서 그 이제 들어온 입주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또 성격적으로 과격하거나 하게 되면 서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갖고 따지거나 그래서 물론 이제 층간소음의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있어서 이게 뛰어다니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웬만할 때 아이들이 많으면 예전에 같으면 집 구하기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및 공업용 부동산은요. 예, 이거는 이제 그 건물의 성격하고 적합한지를 잘 살펴봐야겠죠. 예. 기본에 어떤 이제 기계류라든가 이거 공구를 다루는 이제 그 업체들이 들어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서로 전혀 다른 업종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주변 업종하고 어울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공구상들이 쭉 있는데 서점이 들어가기도 뭐 하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사무실이나 공업용 등의 건물의 성격에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매장용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동산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상업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매장용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매상고를 중시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상업용에 대한 것이요. 건물의 1층에 주로 포진하거든요. 거의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의 얼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매출이 꾸준히 나와야지 이 점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이 건물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뭐 이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장사가 안 되면 항상 신장개업, 폐업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공간이 죽어버리는 문제도 있고 나머지 임차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걸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예, 기본적으로 이 주거용 부동산은 예, 총임대차 또는 조임대차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요. 나는 보증금을 냈잖아요. 그리고 내가 쓴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면 되고 그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뭐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에 대한 모든 것들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요. 일반적으로 순임대차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 임대료만 이제 얼마에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100만 원, 100이면 이제 합의를 보고요. 추가되는 이제 비용이 있다고요.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책임 보험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보험료의 크기도 틀려지겠죠. 그런 식으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가지고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이제 공업용 부동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이거는 비율 임대차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이 비율 임대차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비율 임대차에 대한 부분은요. 거기에 38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해서 들어가 있죠. A에서는 분양면적 500평방미터의 매장용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 임대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거기에 봤더니 예상 매출액이 분양면적 평방미터당 2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구진했을 때 20만 원이라고 했죠. 평방미터당. 그런데 500평방미터잖아요. 그러면 얘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수익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 1억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현재 1억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그 전에 조건이 뭐냐면 기본 임대료는 분양 면적 평방미터당 6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어떻게 되냐면 그죠? 이게 6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00평방미터니까 이게 5, 6에 30이니까 이게 3천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이에요. 근데 5천을 초과하게 되면 몇 프로를 10%를 더 주게 돼 있어요. 근데 5천을 우리가 초과하죠. 1억이니까. 그러면 이제 5천에 대한 10%가 되니까 그만큼 추가로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5천에 10%가 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5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천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해서 500을 합쳐서 3,5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읽으면서도 이 임대료에 추가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또 인용이 잘 되나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한번 또 언급이 된 거죠. 형식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집을 할 때 또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두 번 임대차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지 활동이에요. 유지 활동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교 이름을 적어 놓고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방적 유지 활동이에요. 이건 사전적 유지 활동이고요.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때,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점검, 보수, 진단, 수선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일상적인 것은요, 요거는 청소라든가 또는 쓰레기 수거라든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 얘기하고요. 여기 대응적인 유지 활동이라는 거는 이건 사후적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뭐 소모품이죠. 등이 깨지면은 보안등 깨지면은 이렇게 교체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유지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이것도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바꿔서 예방적하고 대응적,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대한 부분이 손해보험하고 이제 책임보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임대를 못 주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손해보험이고요. 책임보험이라는 부분은요. 그 건물을 방문하는 만약에 외부인이 제3자가 있었을 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주차장이 잠기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을 때, 그렇죠? 방문객이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책임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 순환 및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부동산 이제 관리회사가 하는 업무인데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거는요. 주로 이 임대차 계약 쪽에서 그 다음에 유지 활동에서 이렇게 물어봤던 내용이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 건물의 내용 연수하고 그 다음에 생애 주기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용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연수는 건물과 같은 상답 자산의 수명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쨌든 제일 길게 나타나는 게 물리적 내용연수죠. 건물이 신축이 돼서 철거될 때까지의 그 전체 수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요, 안에 있는 각종 그 설비라든가 구조 등이 있어 이제 구식화되거나 뭐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기능적인 수명이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뭐를 갖고 판단하냐면요.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의 관계를 봤을 때 비용이 수익보다 크거나 오히려 같아지는 정도가 되면은 경제적인 수명이 다 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것은 세법상에 의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를 들어서 50년의 수명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졌을 때 수명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은 얘가 존재하고 있을 때 정해지겠죠. 건물이 이제 수명이 닿아서 철거되고 그러면 나머지의 수명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라고 되어 있죠. 자, 건물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일단 전개발 단계가 있죠. 전개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 단계가 있고, 노후 단계가 있고,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 폐물 단계 오면은 이게 전개발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로테이션이라는 얘기죠.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구상을 해서 이제 신축이 들어가죠. 그러면 새롭게 지어졌으니까 물리적 유용성은 얘가 제일 높을 때죠. 근데 건물이 신축이 됐다고 해서요.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이 새로 생긴 건물이란 걸 바로 인식하냐면 그렇지는 못하죠. 시간이 좀 경과해야 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건 결국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유용성이 제일 높은 것은 2단계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재투자 있죠. 이런 거는 2단계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경제적인 수명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노후 단계로 넘어갔다는 건요. 완전 폐물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를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어떤 이제 경제적인 수명이 연장이 되거나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조나 수선은 2단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거기에 굵은 글씨로 명시를 해놓은 경우죠. 여기는 이제 급격히 악화되는 이제 노후 단계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 이제 완전 폐물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는 다시 전개발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헐고 어떤 용도의 어떤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야 될 것인지를 보는 게 그게 완전 폐물 전개발 단계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우리는 393페이지에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거를 정리해 보시는 경우죠. 자,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 것도요, 이 현대 기업에서는 마케팅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도 중시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마케팅이라는 건요, 기업에서 제품을 갖다가 생산을 해서,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이제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다 마케팅으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여기서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게 물적인 부동산 있죠. 얘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증권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적인 이 부동산이라는 건요. 토지하고 건물에 따른 분양 마케팅이 있죠. 분양이라든가 또는 임대 마케팅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서비스라고 해서 중개 서비스라든가 여러분들도 꾸준히 마케팅 하신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증권이라고 해서 리츠 아시죠?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또는 오피스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중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케팅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시험상에서는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표현으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 정도까지 잘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뭐를 잘 또 알아야 되냐면요. 마케팅 환경이 있죠. 이것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래 가게 되면 거시 환경이라는 게 있고요. 미시 환경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시 환경에서는요, 자연 환경뿐만이 더불어 경제적 기술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축 공법이 새로운 게 개발이 되면은 이게 새로운 마케팅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건축 공법의 변화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치적 행정적 환경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서부터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된 게 뭐냐면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그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을 갖고 안 되니까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는 원래 대규모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없게끔 막았다가 이게 풀려지게 되면 역시 또 공급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대한 거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개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거하고 업무 공간이 복합, 같이 섞여 있는 공간을 시장에서 필요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런 제품을 출시했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위시적인 환경에서는 경쟁업자 있죠. 얘네가 앞으로 어떤 상품을 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부딪힐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대한 거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안에 이제 구성원들이 같이 이제 노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산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유통을 시키려고 그러면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중개업자 또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자극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다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주셔야 되는 게 정부는 기업에게 마케팅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마케팅 기회를 차단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그 밑에 역할이 따로 들어가 있지만요. 기회를 주기도 하고 통제를 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 변화는 아주 잘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면요. 여러분 시험에 대다수 나왔던 거는 거기 그 395페이지에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별표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마케팅 전략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여기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건요. 이건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공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표적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안에 들어가면요. SP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S라는 게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장을 뭐 하냐면 세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뭐냐면 타겟팅이라고 그래서요. 표적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가 포지션이라고 그래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장을 세분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장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계층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연령대, 소득 이게 다 나눠져 있을 때 그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그 집단으로. 그래서 연령대별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성별, 그 다음에 연령대별 그죠? 아니면 소득 수준 있죠?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준에서 이제 구별을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공략하기 좋게끔 시장을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세분해 놓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표적 시장이라는 거는 가장 공략하기 쉬운 계층이죠.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표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차별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지라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커피 예를 들으면서. 시장에 보게 되면요. 커피 판매하는 점포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커피 맛도 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예, 이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을 느끼는 게 틀려진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이 커피를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커피를 판매하는 점포하고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겠죠. 주택도 마찬가지죠. 다 같은 주택이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거와 업무의 공간이 아주 세련되게 배치가 잘 돼 있으면 그런 주택을 사람들은 더 많이 선호할 거라는 거죠. 기존의 주거용으로 쓰이는 주택과 주거 일부를 개조해서 업무 공간으로 쓰게끔 바꾼 주택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SP 전략이에요. 그러면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4P 믹스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여기는 또 왜 영문으로 이렇게 쓰냐면 영문으로 써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품 전략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가격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유통 경로 전략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판매 촉진 전략이에요. 얘네를 답으로 유도하진 않지만 그래서 얘가 4P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예. 영문은 쓰기는 써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거하고 업무의 공간을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우리가 설계하게 되면은 가격의 책정을 고가 전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저가 전략으로 갈 것이냐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라는 것은 분양 대행업자라든가 또는 이제 중개사를 통해서 예, 요거를 이제 유통을 시킬 때 대행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판매 촉진 안에 들어가는 게요. 광고가 있고요. 예, 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적 판매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경품 제공이 있죠. 예, 요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죠. 예, 이거를 강하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예, 이게 판매 촉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은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사 제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만 따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얘네를 답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일단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페이지에 보시면 397페이지에 가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예, 이거는 누구의 입장을 중시하는 거냐면요. 수요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이다의 원리를 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단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에 원래 초점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무슨 이 A라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앞에 있는 공원도 같이 분양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할 수 있죠. 그 앞에 바다를 같이 분양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해운대 쪽에서 이제 분양할 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모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아파트지만 바다가 보이는 공원이 보이는 예, 그런 아파트의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지방의 도시에서 아파트 하나 분양하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대요. 왜 그러냐면 분양권 전매 이런 거 제한이 없고 예, 어떤 이제 조건이 완화가 돼 있으니까 사놓으면 돈이 된다 이렇게 느낌이 이제 막 몰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요건이 있더라도 소비자들의 반응을 강하게 유인할 수 있는 예, 그런 데 초점을 두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요 관계라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은요.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예,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에서는 주로 이 브랜드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장의 분양 계획은 없더라도요. 브랜드의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의 이미지 안에는 행복함과 따뜻함과 편안함 예, 이런 이미지를 계속 소비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전략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얘하고 얘하고는 제목을 바꿔주는 거 말고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이 안에서도 문제가 출출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 점유율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광고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 광고도 역시 마케팅 안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쪽에 399쪽에 가서 광고에 보면 신문 광고에 보면 안내 광고는요. 예, 이렇게 보면은 좁은 칸으로 돼 있어서 예, 약어로만 쓰게끔 좁은 칸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전시 광고는요. 5단 통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통으로 분양 광고 같은 거 할 때 이제 쓰는 면이 넓죠. 근데 지금은 이게 잘 어필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즘 가정에서 신문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으니까 예, 그런 정도 참고하셔도 무난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400페이지에 가시면 양가로 6번에 노벨티 광고라는 거는요. 왜 길 가다 보면 화장품 샘플이나 이런 거 주는 광고 있죠? 예, 그런 거. 예, 또 중개업자들이 개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다가 뭐 이제 수건에다가 이제 상화해서 이제 돌리는 거. 예, 그런 것들이 다 노벨티 광고라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하셨고요. 다음 시간이 되면은 예, 감정평가론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파트인 감정평가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